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기본이 안 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 상속세 문제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정부가 상속세 문제, 이게 우리나라 상속세가요 굉장히 지금 아주 그 고율의 상속세입니다. 특히 기업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감독님, 우리나라 상속세 그 한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우리나라 상속세가 꽤 이제 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담이 큽니다. 이 옛날에 상속세라는 게 이제 뭐 하는 불로소득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속세를 이렇게 쭉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이 초부자들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한국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 물려받은 낸 상속세가 바로 60%를 물려냈어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물려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55%. 근데 일본은요, 본인들이 가업이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하거나 그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세금을 맞아요. 거의 물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팔거나 이럴 때는 상속세를 매기는데 네. 할 경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때려.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상속 증여세 결정세율이 상속세액이 보십시오.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아파트 값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그 20년 전에 50평짜리가 5억이었어요. 네. 그거 기준으로 해놨다가 그 기준을 안 바꾸면서 지금 상속세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높잖아요. 근데 제가 1990년대 그 일본에서 유학할 때요, 그 우리 그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본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무슨 그 가업승계하든가 뭐 무슨 그 뭐 저택을 이렇게 상속받더라도 3대 못 가갖고 거의 그냥 네. 바닥이 난다. 그게 상속세가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이 조세 사회주의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요, 최고세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저렇게 됐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오래된 기업 보면요, 결국 가업승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가업승계한 게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좋은 그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런 더 기업가 정신과 전통과 경영의 노하우를 쭉 이어져 나오는, 근데 그게 그 무슨 그 가문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가 그걸 최소한 지속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지금 최악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면으로 사실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이 메시지를 딱 봤어요. 네. 보는 순간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들은 사실은 상속세 본질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18억 수도권의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18억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속할 때 그 납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상속 공제를 18억까지 높이겠다. 전액은 보니까 일괄 공제가 5억, 배우자 공제가 5억, 10억인데 10억인데 그 일괄 공제를 8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10억 이렇게 해서 18억으로 올리는 네.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핀셋식으로 해서 표를 노리는 감세 정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세 자체가 사실 이중과세적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네.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납부 주체도 다르고 과세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속세를 처음 만들 때부터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부자, 찐 부자한테만 부과하게 돼 있는 세금이에요. 미국은 보니까 뭐 184억부터 매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한테만 처음에 과세 표준 자체가 그 제일 부자들한테만 이게 부과되게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년 전에 처음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이 설정돼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과세 표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 글에 보면 1999년 1억 5천만 원이었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억인데
30년 전에 과세 표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인데 찐 부자한테 과세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산층한테도 다 상속세를 물리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 본질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본질에 맞춰서 과세 표준이라든가 세율을 맞게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찐 부자가 아닌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을 아예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상속세라는 세금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논리가 굉장히 간명해지고 이게 잘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가 우리 국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네, 2, 3% 예, 그거 밖에 안 하니까요. 돼요. 이걸 좀 감사해 준다 해서 뭐 국가 재정에 뭐그 결손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는 세수 결손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네.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경제 활력소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이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상속세를 부과 대상이 10억 초과하는 분들이 39%라고 그래요. 2022년 기준으로 39%인데 2030년이 되면 서울의 80%, 서울 시민의 80%가 상속세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전국의 32.6%가 상속세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 과표가 네. 결국 20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점점 왜냐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떠오르는데 문제는 이게 과표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와 더불어서 일반인들의 어떤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바로 기업에 대한 이거 상속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보다는 아예 기업을 그냥 팔아서 현금화를 하려고 그게 그래요. 빠르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손해가 덜 나는 건데 왜? 음. 이 상속세가 너무 많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기업을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기업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급한 거는 이 기업들에 대한 이 상속 문제. 이거를 정말 풀어주는 게 저는 이번 선거 만약 열린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할 때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 기업이 일으킬 기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새로운 걸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그래야 뭔가 새로운 창의와 혁신 이 일어나고 그런 대로 또 투자금이 몰리고 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또 판매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 과도한 상속세가 바로 그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켰다. 네. 경제하려는 의지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대표가 기업 최고세율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아마 이제 건드리고 나올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제도적 위기 중에서 제일 급한 게 바로 이 상속세 문제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말이 이 언행이 다른 게 이미 민주당은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이거 좀 바꾸자라고 했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선거 때 오니까 갑자기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한동훈 대표 이제 그 상속세 정상화 메시지를 보면서 또 하나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그래요?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찍 한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상속세 정상화라는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 11시 반쯤인가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왔는데 네. 그 제목이 상속세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정상화 이름이 똑같네, 제목이 똑같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과세 표준을 바꿔야 된다. 3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이 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이 해왔던 무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라든가 아니면 그 가업상속 공제 확대라든가 네. 최대주주 할증 폐지라든가 이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실제로 30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경제 성장과 그 부동산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 표준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우리 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 메시지를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주장에서 더 확대된 거죠. 이렇게 강한 논리를 가진 강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저희가 깨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강한 정당은 강한 메시지로 만들게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그런 존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논리를 보강하니까 국민의힘 자체도 강한 메시지를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세 정상화 메시지가 재밌게도 국민의힘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중도 보수 이게 뭐 영토 침공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딱 바로 그냥 한 큐에 제압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상속세처럼요. 근데 계속해서 저 이제 좀 이따가 또 그 얘기 하겠지만 뭐 장외 집회, 강성 목소리 뭐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김문수 장관, 제가 뭐 홍준표 시장 이 두 분은 두 분대로 그 다 장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 보수를 놓고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 중도 보수를 놓고 홍준표와 이재명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 네. 이재명도 해볼만 해요. 당신들은 뭐 강성 보수 극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을 하면서 네. 근데 상속세 이재명이 18억 이하 면제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제대로 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요. 저는 투 블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성 보수 블록이 있고 온건 보수 블록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구동존의를 해야 된다. 예? 이재명 깨부수는 게 공동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성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온건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중도 보수 영역 이 다툼을 말이에요. 한동훈이 나가니까 한 큐에 제압이 되잖아요. 네네. 김문수가 나가보고 홍준표가 나가본들 그게 제압이 됩니까? 그렇죠. 예. 네. 참 이제 이런 민생 이슈들이 정말 국민들에게는 더 절실하고 더 귀가 쏠깃하는 이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